프랑스에서 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삼는 그 박종철 출판사 저작 선집 막스 앵겔스 저작 선집 4권에 나오는 프랑스에서의 내전을 대본으로 보고 있죠. 대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책의 69페이지, 69페이지 열째 줄, 아홉째 줄, 열째 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그 파리 고민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격 규정이 나왔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사회적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 공공연하게 인정된 최초의 혁명이었다. 이것까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고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격이 중첩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 마르크스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또 역사적으로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의 과정, 100년간의 과정에서 이 파리 코민 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급혁명,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으로서 최초의 혁명이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순전히 온전한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그러한 순수한 성격을 지닌 혁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고, 뭐 그런 게 역사 속에 실제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파리 고민이 갖는 성격은 계급혁명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게 주된 성격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당장 제기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그 당시 파리에 노동자 계급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프랑스 전체로 확장해서 보고 또 심지어 유럽 전체로 북서유럽 정도로만 이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지역으로만 시야를 넓혀서 보더라도 노동자 계급 외에 다른 계급도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파리 고민의 성격이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이라면 나머지 계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걸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두 계급이 중간 계급과 농민 계급인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사를 이제 좀 읽어보시면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거죠. 프랑스 혁명 100년간의 역사는 그 혁명이 파리에 이제 고립되었다. 파리에 국한되었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1789년 봉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문제를 겪어왔는데 파리에서의 혁명과 프랑스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 사이에 괴리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 고민이 결과적으로 고립되게 된 것도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이걸 계급적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파리 고민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이었는데 파리 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 구조상 농민 계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농민 계급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이었거나, 그러니까 100년간의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왕당파의 주요한 기반이 되었고, 나중에 나폴레옹 이후에 특히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무렵에 농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농민들의 압도적 지지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농민들이 이 시기에 1800년대 들어와서 이전 시기,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기나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 또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향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돌아온 이익이 나폴레옹의 이름으로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나폴레옹의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후광을 입었던 그 루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 농민들이 지지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 고민이 어쨌든 이렇게 농민들이 지지를 얻어서 성립된 제2재정이 붕괴되고 거기에 반해서
일어난 혁명, 공화혁명의 연속선상에서 두 번째 봉기로서 파리 고민 봉기가 일어난 거라면 제2제정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농민 계급과 파리 고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해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차례대로 마르크스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리 내에는 농민 계급이 상당히 도시니까 농민 계급이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나 이 상층 계급들은 이 파리 고민 봉기를 전후해서 파리를 다 벗어났다 그랬죠. 거의 다 벗어나고 남아 있는 중간 계급들이 있었는데 이 중간 계급들과 이제 고민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또 그 일에 대한 마르크스의 평가는 어떠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계속 이제 마르크스 저작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마르크스 공부를 할 때 마르크스가 그 당시 자기가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에 접근을 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를 일반화하고 이론화하고 또 앞으로 올 미래에 어떻게든 또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태도와 접근법 또는 방법론을 가지고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집단들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회 경제적 조건 전반,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 조건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한 접근법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중간 계급이 재정에서 수혜 계급이냐 피해 계급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죠. 제2재정이 들어서게 된 계기였던 48년 2월 혁명, 6월 혁명 직후에 이제 한 2년, 1, 2년간의 그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1년 뒤에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제2제정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시기에 그 중간 계급이 어떠한 일을 겪었느냐, 경제적으로 특히 어떠한 변화를 겪었느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파리의 중간계급이 바로 48년 혁명과 6월 노동자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2제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 그 노동자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를 그렇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무력으로 살해해서 집권하게 된 거에 일조했던 집단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 대부분의 그 중간계급, 특히 하층의 중간계급,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상점주, 수공업자, 상인. 이런 사람들은 채무자로 내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그 부를 독점한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중간계급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제2제정기 동안에 일어났다. 그래서 파리꼬미 시기가 되면 이 사람들은 채무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채무자 신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프랑스 혁명 파리 고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 시기에서는 48년에는 노동자 계급의 적대자였던 중간 계급이 파리 고민 봉기 무렵에는 노동자 계급과 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계급의 바로 이 부분은 1848년에 6월의 노동자 봉기의 진압에 관여하였다. 그들은 그 후 즉시 거리낌 없이 채권자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사람들을 채무자 상태로 계속 내몰게 되는 그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대신 고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22째 줄이죠. 재정은 중간계급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또 그 위에 중간계급에 대한 수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간계급을 이제 붕괴시켰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간계급의 처지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니까 우리가 텍스트 읽을 때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마르크스가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정 때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간계급의 자녀들의 교육을 무지의 형제단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들의 볼테르주의를 모욕했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계급의 문화적 토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계몽주의였죠. 그리고 세속주의. 그러니까 봉건 시대나 절대 왕정 시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교권,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문화적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세속적인 그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예, 계몽이죠. 이 계몽주의의 제일 큰 수혜자들이자 지지자들이 중간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재정은 문화적으로 그 교권주의로 다시 빠지게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볼테르주의라는 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를 뜻하는 거죠. 볼테르주의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어, 그 중간 계급은 고민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중간 계급 중에 질서파가 공화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있었던 집단의 이름이죠. 공화파 연합은 이 파리 고민 봉기의 고민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고민을 지지했느냐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 계급의 고민에 대한 지지, 즉 노동자 계급과 중간 계급 사이의 계급적인 연대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일반화된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파리 고민이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로 향한 혁명적인 이제 봉기의 상황에 항상 중간 계급의 하층은 노동자 계급과 연대를 할 것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일 것이냐, 어, 이런 얘기로 더 비약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파리 꼬미라는 특수한 상황, 제2제정기의 중간계급의 몰락이란 특수한 상황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지 모든 혁명의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 혁명의 초기에는 중간계급이나 중간계급 하층과 반드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일반화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일반화로 나갈 뿐만 아니라 파리 꼬민의 시기에 이 중간계급의 가의 연대도 지속적일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다수의 중간계급의 감사의 마음이 지금의 어려운 시험을 견뎌낼지는 기다려볼 일이다.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죠. 이 중간계급은 독려하는 계급이고 노동자 계급과 일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더 큰 구조적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자 계급과 중간 계급의 이해관계는 상충하고 모순되어서 또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는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8년 혁명, 2월 혁명 이후에 6월 봉기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폭력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박해하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항상 있고 구조적으로는 계급 간의 연대보다 중간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연대보다는 중간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적대성이 더 구조적인 관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 파리 고민의
중간계급과의 연대는 예외적이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의적으로 볼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론적으로 우리가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좀 부연하는지 금세 이제 아시겠죠. 어, 20세기에 와서 이제 단계론적, 특히 러시아 혁명 전후한 2단계 혁명론이 좀 일반화되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또 좀 일부에서는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상당히 도식적이고 어떤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 과정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거나 혹은 좀 더 짧은 시기에 전술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노동자 계급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간 계급 하층과 또는 농민 계급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막스주의에서 이게 일반론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좀 부당한 해석이다.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프랑스 내전의 텍스트에서 이 PT 독재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계급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또 그 중간계급을 노동자 계급이 구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텍스트 상에서는 분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 계급과의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서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농민 계급과의 관계이죠. 자, 꼬민이 이제 농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승리가 당신들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혁명을 한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혁명을 한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융커와 촌뜨기 융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 프랑스 농민들 사이의 관계가 일체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겠어요? 아까 얘기 잠깐 했었죠. 1차 프랑스 혁명 1789년 봉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농민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 입장, 즉 왕당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 그래서 결국 이제 융커라는 거는 독일식 용어이지만 봉건 지주 계급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봉건 지주 계급 이전에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에서의 지배 계급이었던 봉건 지주 계급이 자신들이 수탈하고 착취했던 또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농민 계급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실제로는 상당히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지배자였던 봉건 지주 계급을 지지하는 성향을 오랫동안 보여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된 계기가 나폴레옹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시기를 지나면서 이미 프랑스 혁명이 1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와서는 농민 계급들도 봉건 지주 계급의 이해관계가 또 이 시기에는 왕당파 또는 질서파라고 불리어지는 그 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봉건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된 이유를 역시 앞에서 중간계급 설명할 때와 똑같이 이제 19세기 내내 혁명 이후 시기에 프랑스 농민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세금을 내고 어, 나폴레옹이나 그 이후에 치렀던 전쟁의 비용을 다 내야 됐고 심지어 나폴레옹 3세의 그 패전 이후에는 전쟁 배상금,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낼 사람도 농민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48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공화정이 성립이 되고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중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프랑스 혁명사에서 아주 많이 얘기되는
그 당시 아주 큰 이슈였던 게 있는데 바로 45상팀이라고 뭐 일종의 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민 계급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한 거죠. 토지 개혁을 해서 그 전에 농노 신분이었던 수많은 농민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줘서 자영농으로 만드는 개혁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농민들에게 얼핏 보면 이제 부를 준 것 같지만 세금으로 곧바로 다시 다 준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농민계급 자영농에게 부과되었던 45쌍띠임이라는 세액이 45쌍띠임이라는 거는 화폐 단위고요. 45쌍띠임의 부가세를 부과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농민계급이 그 나폴레옹 3세로부터 이반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재정 때 했던 것과 반대의 조치를 고민이 할 거기 때문에 농민들은 고민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재판소 흡혈귀들 여기 쭉 나옵니다.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70페이지 17째 줄입니다.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공증인, 변호사, 집달리, 기타 재판소 흡혈귀들을 농민 자신에 의해 선출되고 농민에게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이거는 이제 고민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농촌에서도 똑같이 파리 고민의 그 작동 원리가 관철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민 자신에 의해 선출되고 농민에게 책임을 지는 고민의 유급 공무원 그리고 이 유급 공무원 아까 봤듯이 파리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평균 임금이겠지만 농촌에서는 농민 계급의 평균 뭐 소득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수탈자가 아니라 농민 스스로 또는 농민의 편에서 또 농민에게 책임을 언제든 질 수 있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로 대체될 거다. 수탈자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직자들의 교회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교회가 상당한 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세법 제도에 의해서 세금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 계급이 부담하는 세금 중에 상당수가 교회로 갔던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자발적인 헌납의 방식을 뭐 취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내야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꼬민의 지배가 오직 꼬민의 지배만이 프랑스 농민에게 희망을 제시한 커다란 혜택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할지에 대한 저당 채무.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기껏해서 분할받은 땅을 잡히고 다시 빚을 얻어야 됐던 거죠. 그러게 결국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땅을 다시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농민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저당 채무 그리고 땅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땅은 없어졌으니까 다시 다른 더 부유한 농민이나 지주 밑으로 들어가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소장농이 되거나 다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농촌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농촌 프롤레타리아라는 얘기는 농촌에서 자기 땅이 없어서 노동력을 농업에 종사하긴 하지만 노동력을 판매해서만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다음에 현대 농경과학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경작의 경쟁에 의해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부유한 농민과 가난한 농민으로 분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수의 농민들은 하층으로 전락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농민들이 분할지에 대한 농민들 자신의 수탈 이게 이제 사실 요 구절은 더 설명이 없어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맥락을 보면 농민들끼리 경쟁해서 어떤 농민은 이제 경쟁에서 이기니까 다른 경쟁에서 패배한 농민들을 수탈하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맥락상. 근데 이제 현대 농경과학의 발전과 분할지에, 토지에 대한 농민 자신의 수탈이라는 구절이, 표현이 사실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여러 군데서 나와요. 초기에도 나오고 후기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특히 이제 초기에 경제학, 철학 초고 같은 텍스트에서는 이 농업 기술의 발달로 지력이 고갈되는 거, 이거를 뜻하기도 해요. 인간 자연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농업이 근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된 방식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생산력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력을 고갈시켜서 농민들을 다시 땅으로부터 쫓아내서 도시의 노동자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삼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요즘 말로 좀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언급하면서 어, 현대 농경과학의 발전으로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수탈, 농민이 농민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또 농민이 토지를,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토지를, 지력을 고갈시켜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지칭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다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정 시기에 이 자영농으로 지위가 상쇄되었던 농민들이 다시 분해되어서 땅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가난해지고 땅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다음 페이지 7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그 얘기죠. 농민들에 대해서 이 손해를 끼친, 농민들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법령들만 만들었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아주 배신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을 줬던 그 대혁명이 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71페이지 여덟째 줄 부분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모든 이익을 수반한 대혁명은 그들의 눈에는 나폴레옹으로 체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조카를 대통령으로 찍어줬는데, 그게 미혹, 그러니까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음. 이런 상황 때문에 마르크스가 아주 어, 희망 섞인, 희망이라고, 이미 이제 실패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역사에 대한 가정을 이제 하나 하죠. 7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촌뜨기 융커들, 그러니까 농촌의 봉건 지주계급들은 어떤 걱정을 했냐 하면, 꼬민 파리와 지방 사이의 자유로운 교류가 석 달 동안 계속되면, 석 달만 계속되었다면 전반적인 농민 봉기를 야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즉, 농민 계급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봤을 때는, 시간이 충분해서 파리 꼬민의 주장이 농민 계급에게 전파되고 이해되고 하는 과정을 하는 시간만 있었다면, 그래서 그게 한 세 달만 있었다면, 농민들이 스스로 다시 봉기를 일으켜서 농촌의 꼬민을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 즉 파리에 국한되어 있었던 꼬민 봉기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고립됐고, 결과적으로 파리 꼬민이 실패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뒤에서도 하죠. 이런 가정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에게 부족한 것은 항상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그 얘기 바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주제가 다시 변하는데요. 고민이 가지고 있는 국제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몇 단락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저 공산당 선언 읽어보신 분은 마지막 구절이 뭐죠? 어,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 계급이야 단결하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망국의 노동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단결하라. 그래서 나라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근대 국가의 테두리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은 그 테두리를 넘어서 있고, 국가의 테두리, 민족의 테두리, 지역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보편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계급적 정체성이 집단으로서 더 일차적인 정체성이지 그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정치적, 문화적 그 영토, 영역이 집단적으로 중요한 일차적인 정체성이 아니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낙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 당연히 아주 쉽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좀 믿었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는 그 반대로 흘렀죠.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에서의 논쟁, 제가 마르크스 역사주의, 막스주의 역사 강의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강의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제가 이 인터내셔널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한 30년간의 논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논쟁의 배경이 됐던 것 중에 하나도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 국제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국제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그 가치이자 너무나 곧 실현될 수 있는 음, 그런 원리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과정이. 그래서 고민을 평가할 때도 고민이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라면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는 항상 함께 가는 거니까 그걸 고민도 실제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동시에 노동자 정부로서 노동해방의 완강한 전위투사로서 말 그대로 국제적이었다. 심지어 이 배경이 그러니까 프랑스와 프러시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까미꾸미 봉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두 지방을 독일에 병합한 프로이센 군대의 눈앞에서 꼬미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병합시켰다. 그 다음 단락 끝부분에 보면 심지어 꼬미는 한 독일인을 노동장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반대편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적대 국가의 국민이 파리 고민의 정부의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적으로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결코 국가나 민족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다. 이걸 마르크스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지위는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 안에서만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관계는 자본주의적인 사회 구성체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와 프랑스의 노동자와 독일의 노동자가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 고민도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르크스가 이게 1871년이잖아요. 이 텍스트에서 국제주의를 파리 고민의 국제주의가 역사적 사실이어서 없던 일을 지어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중요하게 코멘트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미 국제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독일의 노동운동,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 안에서 라살레로 대표되는 그 그룹과 또 아이젠하우파라고 불렸던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독일 노동운동의 한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두 집단 간에 몇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론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경제적 쟁점도 있고 정치적 쟁점도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쟁점 이게 또 뒤에 가보니까 20세기에 와서 보니까 진짜 사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실 둘이 싸웠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주의를 둘러싼 갈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살레파는 독일이라는 국가 안에서 독일 민족의 그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주의를 아예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의 관점이 아주 근본적인 입장이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에 이제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초기부터 아주 일관되게
국제주의를 중요한 입장으로 택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갈등을 독일 노동운동에서도 겪고 있었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실제로 거기에 개입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내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국제주의를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2제정 두 가지를 동시에 비판하는데 하나는 국수주의를 비판해요. 조금 이따 보고 좀 뒤에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당장은 제2제정이 사회동포주의적 사기의 기념축제였다. 그러니까 이 제2제정식의 파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는데 특히 누가 왔냐 하면 어, 아주 부패한 지배계급. 그래서 민중들을 수탈해가지고 그 수탈한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아주 방탕하게 그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유흥가의 유럽의 국제적 유흥가의 역할을 파리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실제로 제2재정기에 정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재정을 사기적 방법으로 재정을 이제 횡령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적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당시에 그 초기의 금융자본, 초기 형태의 금융자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스차일드의 프랑스 뭐라 집합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서 로트슈드라고 이제 발음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2저정의 중요한 정부의 중요한 채무자였어요. 그래서 정치가는 정부에 아주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국부를 이자 받는다고 국부를 다 빼나가고 거기서 정치인들은 또 커미션을 받아서 개인의 배를 불리고 그걸 또 방탕하게 낭비하고 이런 아주 전반적으로 부패한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사회동포주의 같지만 이게 다 부자들끼리 부패한 지배계급들의 그 방탕과 사기와 수탈의 국제적 연대였고 반면에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죠. 띠에르의 오른팔이 왈라키아의 눈펜인 가네스코고 또 왼팔은 러시아 스파이 마르코프스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정부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유럽의 부패한 지배계급은 다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또 따라서 노동자 계급끼리 연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폐쇄적으로 세계가 운영되는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초기부터 이미 자본주의는 세계적 현상이다라는 거야. 공산당 전원에서도 마르크스가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국수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이 국수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문화적이고 정치적 영역에서만 주장되지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세계화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편입돼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적 국수주의 또 정치적 폐쇄주의를 주장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고립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미얀마 정도? 미얀마도 사실은 중국과의 그 교류가 경제적 원조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경제 봉쇄를 당했거나 이란, 쿠바, 뭐 북한 이런 데처럼 아니면 자발적으로 고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만 있고 오히려 국수주의는 경제적 그 신자유주의,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경제 정책과 항상 쌍을 이뤄서 세트로 움직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어, 힌두 파시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BJP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집권당으로 있는 인도의 경우죠. 인도는 문화적으로 힌두 근본주의를 주장하며 심지어 뭐 엄청난 종교적 테러도
수십 년간 자행되고 있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회고적, 복고주의적인 2500년 전 사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의 공식 선거구호이고 일상에서 이런 집회들을 막 하고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BJP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러니까 인도를 세계 시장 속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체제를 전환시키는 거를 주된 정책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내모는 선전의 구호와 실제 이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떤 이익을 노리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사용하는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국수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그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주파 분들이 자기 애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중국처럼 그 민족주의 그 선전이 광적인 나라에서 당 고위 관료들이 자기 애들은 다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EU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부를 늘려왔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미국 정점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편입되면서,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지하는 게 중국이고 자유무역 반대하는 게 미국이고 이런 이상한 게 이제는 저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화와 국수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 사이의 관계를 영역이 다른 거고 실제는 경제이고 정치와 문화는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거짓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 이 두 개를 뒤섞어버리고 별개의 지평을 하나로 묶어버리거나 심지어 이 허구의 영역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영역인 문화의 영역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화적 폐쇄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종교 근본주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런 주장을 하는 정치 집단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인 세계 체제 편입을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는 국수주의를 또 내세우고 또 실제로는 자기들은 국제적인 부패의 연대를 즐기고 있고 이런 게 제2제정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파리 고민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국제연대를 어, 실현하고 있었다. 이게 마르크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다른 유럽을 상대로 벌였던 전쟁의 그 상징, 그 승전의 상징물이었던 방동 광장의 원주 기념물, 이 군사적 승리의 기념물이죠. 이거를 파리 고민이 자신들의 손으로, 프랑스 사람들 자신들의 손으로 방동의 원주를 무너뜨리는 이벤트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파리 고민이 얼마나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꼬민이 했던 사회적 조처들, 특히 이제 계급 혁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파리 꼬민이 내부적으로 파리 꼬민의 구성원들, 파리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느냐를 보고 이게 계급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책의 7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이걸 예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그 프랑스에서 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과잉 해석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과잉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빵공 직인의 야간 작업 폐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벌금 부과를 이제 자본가들이 공장주들이 노동자 계급에 벌금 부과하는 그 당시 자본주의
영역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던 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걸 폐지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인 처지를 향상시켜주는 조치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빵공 직원의 야간 작업 폐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빵공이 그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금 그놈의 SPC 문제가 계속 그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빵 영역 자체가 그 육체적으로 상당한 그 중노동이었죠. 요즘같이 기계화되기 이전이니까 사람이 온몸으로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근력과 뼈의 힘을 필요로 하는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들 식구만 자급자족적으로 먹는 행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노동이었는데 이걸 대량으로 제조를 해야 됐고 기계화되지 않을 때 대부분 인간의 육체적 힘에 주로 의존해서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중노동이기도 했는데다가 여기서 야간 작업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간 작업을 일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간 작업이 제빵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게 줬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야간 작업을 해야 되죠? 빵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직 새끼가 하층 민중들에게는 새끼가 일반화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경우에도 하루 세끼는 산업혁명이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자리 잡은 식사 관행이거든요. 우리 하루 세끼를 꼬박 챙겨 먹어야지 뭐 삼시세끼 이러지만 삼시세끼는 아주 최근의 현상입니다. 인류가 세끼를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농경 시대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해 있을 동안 계속 일하고 해가 질 때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는 거죠. 하루 두 끼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새참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노동자 계급도 산업 노동자 계급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본가들도 점심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배정돼 있는 관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배가 고프니까 애프터눈 티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아침과 점심 저녁 사이에 너무 시간이 많이 기니까 자기도 집에서 놀던 귀부인들도 아무것도 몸을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고 하던 귀부인들도 배가 고프니까 온갖 간식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빵을 먹는 게 하층 민중들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으려면 그 전날에 새벽에 빵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유연제 같은 식품 첨가물이 없었죠. 화학적 방식으로 만든 식품 첨가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빵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만 놔두면 그 돌멩이처럼 굳어서 이빨 넣으면 진짜로 이빨이 부러집니다. 요새도 건강빵, 옛날식으로 만든 건강빵 여러분들이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몇 시간만 바깥에 한번 놔둬 보세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노동자들이 차를 꼭 같이 먹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차도 고급차가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재탕, 삼탕 우려낸 그 뜨거운 물이죠. 차 향이 조금 나는 뜨거운 물에 딱딱해진 빵을 녹여서 먹어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빵이 딱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낮 시간에 근무해서 빵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뒀다가 빵을 팔면 이거 상당히 섭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급적이면 빵을 만들어야 아침에 더 먹기 좋은 상태에서 맛있게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빵을 파는 제빵 공장들의 관점에서는 야간 작업을 시켜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 거니까 이거를 철폐했다는 거, 금지시켰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빵 노동자의 수가 파리 시민 전체에서 상당히 소수겠죠? 제빵이라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만 따로 빼면. 대신에 이 제빵 노동자들이 야간 작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동 조건이 향상된 대신에 훨씬 많은 수의 파리 시민들은 더 많이 굳어진, 더 딱딱하고 식어버린 빵을 기꺼이 섭취하는 데 동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사례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뭐 과잉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게
이 텍스트상의 근거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음식 문화라든지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제가 아까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죠. 노동자에게 저임금도 부족해서 임금 준 것도 아깝죠. 자본가들은. 그걸 다시 이제 빼앗아 오는 수단이 뭐였냐 하면 아주 자의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고 지각이라든지 태업이라든지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어겼을 때 벌금을 매겨서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을 다시 빼앗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용주들의 관행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도 자본가들이 파리 고민 봉기 전후에서 파리를 떠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장들을 버려뒀을 거 아니에요. 이 버려진 작업장을 노동자들이 어, 여기 표현이 보면 보상을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폐쇄된 모든 작업장과 공장들을 무상이 아니고 보상을 조건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에 양도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작업장을 운영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노동자 자주관리제, 노동자 평이해 이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어떤 조치들의 초기 단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도 그리고 상당히 뒤에도 자본가들이 왜 이윤을 받아가느냐, 이윤을 가져가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은 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경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힘든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자본가의 이윤이다라는 주장. 지금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19세기보다 21세기인 지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뭐 정확하게 설문해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논리인데요. 이거에 대한 실천적인 반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노동자들도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왜 자본가는 운영만 하고 경영을 하고 노동자들은 구상한 것을 실행하는 하위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는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생산 수단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애초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역량이 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정당화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구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휘와 구상과 전체적인 운영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지 노동자들의 능력 부족이 이런 지위를 정당화하고 이런 지위에 머물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이 노동자 계급이 작업장을 직접 운영, 물론 이제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짧으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작업장을 어, 노동자 계급의 힘만으로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돼버렸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최초의 조치로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재방송 얘기처럼 제가 해석을 조금 덧붙인 건데 그 해석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논의와 실천이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는 조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조치들이 나오는데 이제 봉기하는 정부가 꼬민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기존의 지배계급의 재산 중에 일부를 빼앗아 왔는데 이거 갖고 지배계급들이 엄청난 이제 비난을 퍼부었죠. 약탈하는 이 도둑놈들이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지배계급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기존 지배계급의 어,
재정을 뺏어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파리꼬민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사용한 거, 압류해서 사용한 것은 아주 일부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얘네들은 어, 도발대발한다라는 거죠. 어, 오히려 이 재산, 파리꼬민이 이제 징발했던 이 재산조차도 실제로 자기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재산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언론의 자유를 거의 제약하지 않았다. 이건 혁명과 전쟁이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꼬미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바로 뒤에 나오는 중요한 행정적 정보, 정치적 정보들을 거의 다 공개했다라는 거야. 파리꼬민의 중요한 그 원칙들 중에 하나가 사실 두 개 같은 얘기죠.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공개. 이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오늘날의 이제 민주주의 이론, 담론에 익숙한 분들은 아주 이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일이네. 꼬민이라는 게 되게 진보적인 그 조치들을 취했구나. 왜? 그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특히 이제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게끔 하고 그걸 위한 장치인 언론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민주주의가 꼽히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꼽혀서 뭐 하게? 거기에서는 답이 별로 없죠. 어,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또 마르크스의 표현대로하면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정치를 그 자체로 최상의 목적 또는 자립적 영역으로 삼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왜 좋으냐? 그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그냥 좋은 거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대중의 자기 지배잖아요. 대중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건 좋으니까 그걸 위한 수단인 이런 언론과 정보의 공유라는 것도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니까 좋은 거다. 마르크스도 큰 틀에서는 별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 하면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에서 고립되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마르크스의 관점 문제, 접근법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마르크스는 항상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가지는 장점들을 지극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 실현 자체가 목적이라는 식의 논리는 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에 그치게 되어서 결국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정치학에서 현대 정치학에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널리 알려져서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어, 이게 민주주의의 형식성과 실질성 사이의 괴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쳐봅시다. 그럼 누가 목소리가 커지죠? 그 현대 20세기 이후로 이 문제 자체가 아주 큰 사회 문제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치면 실제 성대의 힘이 아니라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발언의 자유를 준다고 할 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그 자유는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뭐 간단한 예니까 이건 잘 아시는 문제죠. 네, 이 문제는 익히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게 되면 좀 형식적 몇 가지 민주적 규정들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오히려 민주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또 주변의 자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보장되어야지만 그리고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그 관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개인 개인에게 부여된 이 역량의 증대와 자유가 평등하게 또 부여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평등이 함께 실현되는 사회적 구조에서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좀 폄하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 국한된 걸로 보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적 어떤 규칙들을 지키기만 하면 어,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비민주성, 실질적인 불평등, 실질적인 자유와 형식적 자유 사이의 괴리, 이런 문제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 단순하게 언론 자유,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민주주의, 그러니까 파리 고민의 봉기의 주역들인 파리의 노동자 계급들에게 실제로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럴 때만,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그럴 때만 이 민주적 조치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결국은 반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CJ가 여러분들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이 방구석에서 혼자 조그만 링 조명 하나 켜놓고 강의하고 있는 제가 지금 뭐 못할 말 없잖아요, 사실. 지금 정도 한국의 정치 수준에 있어서 제가 온갖 얘기를 해도 무슨 사회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제 발언을 오늘 강의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시제에서 온갖 눈치 다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서 조심스럽게 내놓은 문화 콘텐츠 사이에서 어떤 게 더 큰 사회적 지배력을 가집니까? 당연히 CJ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민주주의를 따로 고립시켜서 생각할 때는 고려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프랑스 파리 고민을 얘기를 할 때 이 조치들은 이걸 통해서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냐, 이런 관점을 더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반대 편향으로 과도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죠. 실제로 막스주의 내부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 가급적이면 민주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혁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수단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PT 독재를 해석하는 경향도 존재하죠. 그때 문제는 역시 이제 반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민주적 절차나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과정이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의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실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런 과도기가 노동자 계급이 온전히 해방되는 사회로 나갈 수 있겠냐, 과연. 과도기에서의 정치적 비민주성, 관행이나 절차의 비민주성, 이런 것들이 과연 피어가 피착취 대중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충분한 그 과도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되겠죠. 뭐, 이건 어쨌든 제가 낙수주의 정치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파리 고민에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범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시체 공시장에서는 더 이상 시체가 없었으며, 도둑의 야간 가택 침입도 없었고, 절도도 거의 없었다. 1842년, 48년 2월의 날들 이래로 파리의 거리는 그 이후 처음으로 다시 실제로 안전하였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도 아무런 경찰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 이 구절이 나중에 막스주의의 저 후계자들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많이 얘기되었던 구절이고, 특히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고,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광주민중항쟁 이후에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나 평가물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한 그 구절들을 이제 의식하고, 분명히 의식하고서 광주에서도 이랬다. 그러니까 시민군이 또 그 계엄군을 몰아낸 해방된 광주의 짧았던 시기 동안에도 범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경찰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구절은 분명히 어떤 맥락을 갖고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국가관 또는 마르크스의 정치 철학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파리 고민을 마르크스는 PT 독재의 한 사례로 역사적 실제로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PT 독재라는 시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하면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수단인 근대 국가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해체하는 과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 자체가, 근대 국가라는 것 자체가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의 수단이니까 부르주아 계급을 지배 계급이 지위에서 몰아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계급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무계급 사회로서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도기에 국가의 흔적이 일부 남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과도기 동안에 해야 되는 중요한 정치적 조치들은 그 계급 지배의 수단을 하나씩 없애가는 거고, 이 계급 지배 수단으로서의 근대 국가에서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군대와 경찰, 즉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라는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적 억압수단이 필요한데, 이 정치적 억압수단은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고, 이 물리력이 대표적인 게 바로 군대와 경찰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마르크스에게서 설명할 때도 사회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장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국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력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경찰이란 게 자본가 계급이나 항상 모든 사회의 지배 계급은 경찰이라는 억압적 수단이 없을 때 민중들은 스스로의 삶을 질서 있게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억압적인 외적 강제가 주어져야만 사회는 평화롭게 질서 있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사실 지배계급이 아니라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 동의할 만한 주장이죠. 그게 이제 내면화된 건지, 지배계급의 논리가 우리에게도 내면화된 것인지 실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어쨌든 마르크스의 정치 이론에서 경찰력의 본질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지배계급의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차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쓴 거죠. 시민들의 의식이 파리 구민 구성원들의 의식이 높아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경찰력 없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제 그 말이 생략된 거죠. 시민들이 아주 자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마르크스가 서술을 할 때 경찰력 없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배계급의 수단인 국가와 국가의 핵심적인 장치인 경찰력이 결국은 애초에 질서를 유지하는 거는 2차, 3차, 4차 저 끝에 있는 목적이고 지배를 유지하는 거 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력이 없어지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기회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자 계급은 지배의 억압적 수단이 있을 때보다 더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게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르크스는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력은 억압의 수단이 일차적인 성격이지 질서 유지와
안전의 보장이 일차적인 그, 과제가 아니다. 임무가 아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미에서의 평화와 질서는 민중들 스스로의 힘으로 더 잘 구현될 수 있다. 어, 또는 그래야 된다. 라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에 보면 성매매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어, 그 부분도 한번 보죠. 보는 김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 텍스트의 원본이 되는 이제 준비 과정에 썼던 초고가 이 저작 선집에 실려 있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책의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보면 아까 앞에서 뭐 저 부패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부패한 사기꾼들 얘기를 하면서도 뭐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제2제적 음탕한 발의의 흔적 뭐 이렇게 해서 성매매 얘기를 몇 군데 하고 그 뒤에도 화류계의 여인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파리가 그 당시 전 유럽의 그 부패한 그 부자들의 그 성매매 이 역할을 성매매의 중심지 이런 역할을 실제로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공창들,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운영되는 그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종사자들 얘기를 하겠죠. 공창들은 이제까지 파리에서 질서의 사람들, 따옴표 쳐놓은 건 뭐냐면 진짜 질서가 아니라 지배계급 질서를 내세워서 억압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옴표 쳐놓은 거예요. 질서의 사람들을 위해 유지되어 왔으나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러니까 질서와 안전이라는 건 사실 거짓말의 명분이다. 제가 아까 그 파리 아무런 경찰력 없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 해석한 게 좀 타당성이 있죠. 문맥적으로. 마르크스가 분명히 질서와 안전이라는 거를 따옴표를 친 이유가 이게 기만적인 주장이다. 진짜로 실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질서와 안전이 아니라 지배계급에게만 유리한 질서와 안전이고 즉 지배자들의 안전, 그 지배 체제의 안전, 그다음에 질서 있게 자기들이 순탄하게 착취와 억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매매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전행적인 지배 아래 형벌에 처해져. 그 성매매도 이 당시에 처벌하기도 했는데 이거 되게 기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매매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거는 성매매를 안전하게 해주고 질서 있게 해주는 지배 체제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이 굴욕적인 노예제 매춘부들을 성매매 여성들을 이 굴욕적인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성매매 종사자들을 이 굴욕적인 노예제에서 해방시켰고 매춘이 번성하는 토양과 함께 매춘을 번성하게 만드는 인간들을 일소하였다. 그러니까 성매매가 사라지게 되는 거는 무슨 억압이나 처벌이나 형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선전, 도덕 재무장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매매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아주 널리 퍼진 거는 사실은 이 지배구조, 계급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파리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매매로부터의 성매매 종사자들의 해방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와 이 성매매를 향유하는 또는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지배 집단의 소멸을 통해서 또 이러한 사회 구조의 철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문제도 어쨌든 페미니즘 관련해서 뭐 논란이 많았던 거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뭐 우리 주제에도 크게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좀 그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한 비하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을 수도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화류계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보호자를 발자국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실제로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포주들이나 또 실제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또 수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업주들, 뭐 포주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돈줄이자 보호자들 따라서 파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는 사람들이 진정한 파리의 여성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문장으로 보면 화력의 여성들은 좀 비하하고 그게 아닌 여성들은 되게 고결하게 묘사해서 좀 도덕주의적이고 편견이 있는 표현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스스로가 여성이나 성매매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의 모든 평균적인 유럽의 백인 남성들보다는 상당히 현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세기 최상류층 출신의 19세기 백인 남성으로서 가지는 가부장적 편견이 여전히 상당히 남아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 사람의 전기를 보면. 근데 그 아주 뛰어난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속속들이 그 사람의 사상 하나, 말 한마디까지 다 어, 완결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성인을 기대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오히려 현실의 에 존재하는 사람 대부분은 불균등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모순 덩어리 아닌가요? 뭐 제 부족한 도덕성을 변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사상적으로 그 사람의 그 사상을 내가 많은 부분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기를 기대하거나 그럴 거라는 환상을 갖는 거는 저는 되게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그게 상당히 봉건적인 태도 아닌가. 그 개인 숭배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아주 봉건적인 태도 아닌가. 그 사람의 사상으로서의 장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적이나 개인적 단점이나 장점을 다 있는 그대로 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더 진보적인 관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예. 그 이 여성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리의 여성들이 파리 꼬민에서 아주 짧게 언급되긴 했지만 파리 꼬민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들도 유럽에서 여러 편 나와 있죠. 근데 표현 자체가 상당히 문학적으로 앞에서는 좀 드라이하게 뭐 얘기하는 부분도 신문 기사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마르크가 상당히 이제 좀 웅장한 묘사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파리의 여성들이죠. 그들은 고대의 여성들처럼 영웅적이고 고결하고 헌신적이었다. 그리스 비극 같은 걸 아마 떠올렸겠죠. 일하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피를 흘리는 파리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일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려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귀한 일을 영웅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꾸되는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죠. 식인기들, 바로 이제 베르사유 정부군을 얘기를 하죠. 식인기들이 자신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엄혹하고 무서운 두려운 현실이잖아. 자기가 언제 곧 침공당해서 패배하고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위협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역사적 창의성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일종의 도취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그리고 그게 내 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 대가로 목숨을 잃어버리고 탄압당하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생명을 지켜야지. 우리 목숨은 살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당장, 내일 당장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아주 창의적인 일을 어, 고결하게 희생적으로 하고 있어. 라는 자부심이 이 사람들에게 훨씬 큰 동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조차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혁명의 역사를 보면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흔하게 발견하고 있는 흔한 보통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저 자신부터도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는 되게 비겁하고 겁도 많고 이런 존재일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되면 어, 나도 몰랐던 어떤 그 영웅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훨씬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19세기 후반의 파리의 여성들이, 하층 계급 여성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헌신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의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혁, 혁명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들의 시기가 갖는 예외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짧지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만들려고 했다. 파리의 여성들이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세계의 대척점에 베르사유가 있었다. 낡은 사회이고 파리는 전부 진실이었고 베르사유는 전부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짓이라는 게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현실을 오도했고 대중들을 기만했는지 또 파리의 시민들을 모욕했는지 이걸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결국 이제 그 사장에 무장으로 진압되는, 무력으로 진압되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띠에르, 베르사유 정부의 지배 계급들이 했던 행태가 한 가지 묘사가 또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 읽으면서 항상 이제 뭐가 연상이 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프랑스 좌파들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산티아고가 칠레 수도잖아요. 네. 아엔데 정부가 전복되는 쿠데타의 전후 관계와 그 쿠데타 일어난 실제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미국의 지원과 사주를 받은 칠레 군부가 그 피노체트가 지휘해서 그 아주 최신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소총 정도 갖고 있던 기관총 뭐 몇 대랑 소총 정도 갖고 있던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대통령국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극적으로 뭐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고 이 쿠데타 날짜를 다 알고 있었죠. 언제 그 군부가 쿠데타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군대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저 쿠데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데타 당일 날 전부터 그 대통령궁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에 그 부자들, 칠레의 지배계급들이 아엔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방을 다 잡고 우리 왜 무슨 불꽃 축제 할 때 여의도나 광안리 불꽃 축제 할 때 그 앞에 호텔 값이 막 몇 배로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잡고 불꽃쇼 방 안에서 편하게 보는 것처럼 그 칠레 부자들이 그 대통령궁에서 사륙 장면을 실제로 보면서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뭐 환호하고 샴페인을 마시고 기쁨에 차서 아주 기뻐하면서 즐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딱 그 장면이 지금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대포소는 횟수를 세고 마치 연극 관객에 파리에는 투쟁이 벌어지는 것을 망원경으로 관찰했다. 뭐 제가 이게 그 프랑스 지리를 모르니까 베르사유에서 실제로 그 당시 광학 수준의 망원경으로 그 파리의 전투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문학적 수사인지 실제로 그랬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혁명적 시기에 혁명의 주체가 된 하층 민중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아주 흔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처럼 지배계급이 아주 부도덕하고 잔인한 어, 모습을 보이면서 혁명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고 사륙하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부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프랑스 대전을 다 보지는 못하고 이론적으로 좀 중요한
구절들이 집중되어 있는 3부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의할 텍스트는 그 고타강령 초안 비판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제가 편집해서 할 때는 그 시간 순으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강의를 계속 실시간으로 따라오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다음에 하게 될 고타강령 초안 비판의 얘기가 내용상 이론적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고타강령 초안 비판 강의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